주도주면 그냥 사세요. 10배는 2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시장이나 주도주를 고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철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는 이번에 그 신간 나왔잖아요. 네네. 다시 시작된 전쟁. 네. 저는 이 책 보고 옛날에 그 책 아닌가 싶었어요. 네네. 순간 헷갈렸습니다. 네네. 그때는 근데 이미 시작된 전쟁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다시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이미 시작된 전쟁에서는 정말로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전쟁을 다룬 거고요. 그다음 다시 시작된 전쟁이라는 이번 책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지금 관세를 막 때리면서 네. 경제, 무역, 그리고 관세로 전쟁을 하는 요 상황을 분석한 그런 책입니다. 조금 더 경제적인 거. 네.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영어로는 The US China Tariff War. 예. 이렇게 관세 전쟁. 사실 관세 전쟁이라는 제목을 붙일까도 생각해 봤는데요. 똑같은 제목의 다른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많이 나와 있죠. 네네. 무역 전쟁, 관세 전쟁 이렇게 네네. 이야기 많이 하니까. 그러면 그 전작 이미 시작된 전쟁에서는 좀 네. 군사적인 거였고. 네.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는 미중이 군사적으로는 충돌은 안 하고 있고. 네. 긴장감은 좀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당시 책에서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이거는 정말 너무 비슷하게 가고 있다. 네. 아니면 이거는 정말 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 네.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제가 그 이미 시작된 전쟁에서 네. 여러 가지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네네네. 중국 공산당의 상황들을 열거도 하고 예. 주장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99년 말에 들었다고 얘기를 한 소위 밀레니움 회의의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 내용이 소위 A-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몇 달 전에 보도가 됐는데요. 예.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나? 하여튼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얘기한 내용이 저 개인의 환상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존재한다는 거를 방증하는 그런 증거가 나왔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밀레니엄 회의 때 뭐 이렇게 들으셨던 내용? 밀레니움 짧게 설명해 짧게 주시면. 얘기하면은 99년 말에 당시 그 장저민 주석 시절에 새 천년을 좌우하는 중국 공산당의 다음 전략 목표를 정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건설이라는 중국 공산당 창당 목표의 기치 아래 대만 통일을 하겠다는 그것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정말로 하겠다는 그런 것을 결정했다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 상황 분석을 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계획이 결정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A-플랜, 딜리트 A-플랜. 그러니까 뭐였냐면 중국 사회 인프라에 도입되어 있는 모든 기술을 A, B, C, D 4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A등급은 다 드러내야 된다. 대체해야 된다. 대체해야 된다고요? 예. 여기서 A는 A, B, C, D의 A이기도 하지만 아메리카의 A이기도 해서 A급 기술, 그러니까 미국만이 제공할 수 있는 기술. B급 기술은 미국과 미국 동맹 국가만 제공할 수 있는 기술. C급은 외국이지만 중국이 영향력을 상당 부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기술. D급이 중국이 자체 조달이 가능한 기술. 그렇게 해서 당시 한국은 C급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경제협력을 아주 원활하고 강화한 데에는 사실 이 C급 국가였다는 것도 굉장히 작용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등급 위에서부터 이게 순서가 아니라 예. 종류를 나눈 거네요. 그러니까 가장 중국 입장에서 배제하고 싶은 국가죠. A가 미국. 그래서 제가 일하던 분야는 IT였으니까 당시에 신식산업부라고 중국의 IT 담당 부처가 있었는데요. 예. 그 부처에서 눈앞에 목표를 설정했던 건 윈도우와 펜티엄 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체해야 할. 예. 근데 요게 이제 몇 달까지도 안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외신의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중국어로는 취A지화, 영어로는 딜리트 A 플랜, A를 지우라는 계획.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비밀 계획이냐면, 예. 눈으로만 봐야 되지, 복사할 수 없으며, 적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만 주고 다시 금고에 보관하는 이제 그런 계획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한 20여 년 만에 보도가 된 거예요. 26년? 그렇다기보다는 25, 6년간 지속돼 오고 있는 거죠. 오, 소름 돋네요. 네, 반대로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거는 로켓군에서 사단이 난 일입니다. 로켓군이요? 발사무기 체계 중심으로. 이름을 들으면 그렇게 여겨질 텐데요. 원래 그 포병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포병 부대가 그 핵 미사일 ICBM을 같이 관장하고 있었거든요. 이 부대를 핵심으로 해서 중국 공산당이 그 미국과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습니다만 중국이 그 육군 위주거든요. 국방부라든가 뭐 군수산업이랑 이거 거의 육군 위주고. 네. 정치력도 육군 위주고. 그러니까 해군이 아주 취약했고. 네. 공군도 좀 보잘것없었죠. 그런데 미국과 한번 무력 충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상 육군은 그냥 방어 중심일 테니. 그럴 수밖에 없죠. 나가서 배 타고 나와서 싸워야 되고 항공모함이 나가야 되고 거기서 비행기가 출격을 해서 세계 최강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군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정예군을 만들 필요가 있었죠. 그 최정예군은 종합사령부의 역할을 했어야 되고 우주군 정보전쟁을 포함해서 육해공군 합동작전도 수행할 수가 있어야 됐죠. 네. 그래서 그 중핵으로 선택한 게 그 로켓군이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군대가 아니고요. 시진핑 주석이 된 다음에 만든 군대예요. 인민해방군 내에 새로 만든 군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로켓군에는 빠릿빠릿하고 유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장교들을 위주로 뽑아왔고 승진도 제일 빠르고 많았고 새로운 과학 무기 개발도 다 거기서 하고 따라서 군수산업과의 연계도 제일 강했고 예산도 제일 많이 쓰고 총애도 제일 많이 받고 이게 로켓군이었죠. 근데 작년 6, 7월부터 문제가 생기더니 결국 작년 말경에 가면서 이 로켓군의 장군이 10몇 사람이 숙청을 당합니다. 그때 그래서 뭐 시진핑의 실각설 막 운이 띄워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실각설이니 구테타가 났느니 뭐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상실했느니 네네네. 뭐 이런 유언비어들이 난무를 했죠.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근거가 별로 없는 이야기들인 것 같고 네. 순리대로 보자면 로켓군과 싸울 수 있는 인민해방군 내 다른 파벌은 없습니다. 세력이 너무 차이가 커요. 인민해방군 중에서도 엘리트들이 로켓군에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가장 유능하고 가장 과학 장비가 많고 가장 첨단 장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또 그게 시진핑 주석의 가장 충성적인 집단 이렇게 이해를 당연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군 수뇌부를 막 교체를 했던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네. 복잡한 얘기가 돼서 그냥 줄여서 네네네. 쉽게 얘기하면 부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패라는 게 뭐냐면 주로 무기 개발 및 구매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보고받고 알고 있던 상태가 아니다. 이 인민해방군이.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선 내가 지금 보고받은 게 맞아? 그럼 나는 우리 핵무기가 이 정도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맞는 거야? 공군 뭐 새로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는 제대로 스텔스성이 있는 거야? 뭐 또 하나하나 다 믿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가 생겨버려서 네. 그래서 지도부를 날려버린.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뭐 각종 비리가 막 나오니까 이거 다 날려버리고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보니까 국방부장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까지 다 돼 있으니까 다 숙청해버리고 예. 이런 일이 진행됐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9월 3일에 전승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예측을 했습니다. 이번 전승절에는 어느 때보다도 신무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 진짜 많이 나왔죠. 예.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중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문을 야기한 거거든요. 군은 아직도 시진핑 주석에 충성하고 있는가? 지금 로켓군은 그러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그럼 개발한다던 무기는 개발이 제대로 됐는가? 그 무기는 제대로 성능을 내고 있는가? 이 모든 게 의문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불식을 없애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 당연히 가장 많은 병력을 동원하고 가장 많은 무기를 동원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또 어마어마한 그 발사무기, 유도무기 체계들이 또 선보였고 드론이라든지 네. 첨단 무기 체계도 또 네. 선보였고 다시 시작된 전쟁은 네. 이게 진짜 군사 전쟁은 아니고 네. 아무튼 이제 관세 전쟁. 그럼 네. 관세 전쟁으로 좀 들어가 네. 볼게요. 근데 책 앞부분에 그런 말씀을 써주셨어요. 다시 시작된 전쟁에서 한미 관세 협상보다 미중 관세 협상이 더 중요하다. 예. 이게 조금 서운한데요?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 미중 간의 이 관세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예. 좀 쉽게 얘기해서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게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세, 이런 쌍무 협정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는 다국가를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대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모든 국가를 예. 상대로 지금 벌리는 일인데, 미국 대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미국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 파악한 바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세계 각국은 각자 그 국익에 끼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텐데, 네. 이게 쌍무적으로 미국과 한국 간의 관세를 15%로 하면은 이익이고, 20%로 하면 똔똔이고, 25% 하면 불이익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 관세를 받더라도 다른 나라는 다 30% 관세 받으면, 우리가 1등. 그렇죠? 제일 유리한. 우린 유리한 거죠. 예. 근데 우리가 10% 관세를 받더라도 다른 나라 다 5% 받으면 우리는 불리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이런 패러다임에서 해야지, 한미 간의 관세 협정이 15%로 나느냐 14%로 나느냐 이런 식으로 볼 일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역시 상대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예. 거고. 또 하나가 이게 미중 관세 협상, 관세 전쟁을 미중의 싸움이 아니라 탈세계화 측면에서 봐야 한다라고도 하셨더라고요. 예. 거대한 변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트럼프는 왜 이러고 있는가? 왜 이러는가?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발견한 건 몇 가지는, 우리는 트럼프가 굉장히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실제로 트럼프가 해온 발언들과 해온 일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매우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우리가 들을 때 뚱딴지 없는 소리로 듣는 것이지, 본인은 진지하다. 본인은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관세에 대해서 소리친 게 뭐였냐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20% 관세 때리겠다고 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예. 전 세계가. 그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최초로 관세 협상을 한 국가가 나왔는데, 그 영국이었죠. 예. 그때 10%였어요. 네. 그때도 전 세계가 막 놀랐습니다. 어떻게 영국 같은 맹방에 10%나 관세를 때리냐. 게다가 영국은 미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인데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과 10% 관세 협정 맺은 게 영국이 협상 잘못한 것 같습니까? 굉장히 또 뭐 베네핏을 영국이 받은 거죠. 그런 느낌이 들죠?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조금 깊이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여태까지 미국이 해왔던 소위 세계화, 세계화라는 말을 하는 건 정치적으로는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한 것과 패권 국가 노릇을 한 것과, 네. 경제적으로 이제 볼 때는 돈을 퍼주는 국가 역할을 한 것, 이것을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닥쳐 있는 너무나 큰 문제, 지금 정부 존속이 어려울 정도로 눈앞에 닥쳐 있는 재정 적자 문제,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미국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무역 적자 문제, 그리고 기타 이슈들, 이거를 빨리 자기 임기 내에 해결을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 관세 걷어가지고 세수 들어오는 걸 또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요. 자랑하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트럼프가 합리적인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참 이상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에요. 판단력 멀쩡한. 멀쩡합니다. 비즈니스 잘 해온 사람이에요. 알코올성 치매는 최소한 없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트럼프는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욕망이 있다는 걸 숨기지 않고. 갖고 싶은 거. 예.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 이제 제가 지적을 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첩경지향이다. 지름길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게 몇 가지 그 영향을 주는데 이 첩경지향이라는 것이 주는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뭘 원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예를 들어 이런 걸 물어보죠.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그럼 우리가 고민하죠. 그때부터 생각해봐야 예. 돼요. 생각해봐야 돼. 근데 트럼프 같은 사람은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당연히 떡갈비지 이러고 답이 나온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내가 원하는 게 돈이면 옆에 사람 돈 내놔.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직선 코스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빠른 길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의 언행을 보면 약간 조폭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그렇다. 하지만 이 사람이 그럼 그런 욕망 내지는 그런 목적을 이야기하는 게 과연 비합리적인 것인가? 그걸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국과 자기를 지지하는 그 유권자층의 욕구를 네. 지금 대변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비합리적인 거는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고 이게 그래서 이제 관세 문제가 이 측에서도 뭐 합의가 되더라도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 뭐 트럼프는 또 언제든지 그걸 뒤집을 수 있는데 네. 근데 그걸 뒤집은 것도 예. 과거에 자기가 했던 걸 기억을 못해서가 아니라 예. 또 다른 유리한 것을 또 얻기 위해서일 예. 테고요. 예. 그것도 그럼 다 또 계획을 해놨을라나? 그래서 트럼프는 복잡하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예. 직선 코스로 가는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 책에서 분석한 거는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이 관세가 몇 가지 선이 있는 것 같다. 표준이. 그래서 0%, 10%, 20%, 40% 요런 선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0%는 거래를 안 하는 국가. 그렇지만 특별한 국가. 거기에 해당되는 국가가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나라. 이 국가들이 관세가 0%거든요. 근데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실질적인 거래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북한이나 이란 같은 나라, 미국이 상징적으로라도 뭐 100% 때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0%예요. 0%.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데 이건 책을 보시고요. 네네. 10%는 어떤 거냐면 미국하고 거래를 하려면 기본 요금. 그게 기본 요금. 기본 요금. 그러니까 미국과 거래를 할 거면 미니멈이 이거야. 최소 이거 학교 가는 비용 요 10%는 내고 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주 미국과 친하거나 미국 입장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들. 뭐 할 테면 하든지 뭐 이 정도의 나라들은 10%가 기준 같다. 네. 트럼프 머릿속에는 20%라는 기준선도 있어 보이는데 이건 뭐냐면 미국과 거래를 많이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벌어가고 그런데 산업적으로 미국하고 연계가 많이 돼 있는 그래서 오랫동안 거래를 할 것 같은 그런 나라. 어떤 나라? 일본, 한국, 대만, 독일 이런 나라. EU 뭐 이런 나라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나라는 표준을 20% 정도로 잡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는 협상 들어갈 때는 25%로 딱 부르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었다고 생각하면 20%로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현찰을 듬뿍 내주면 15%. 내가 15%까지 내려줄게. 그러니까 20에서 5%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런데 40%는 뭐냐? 거래를 하긴 하는데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나라들. 그래서 이게 왜 20% 40%냐? 이거를 그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분석해 놓은 결과를 보면 어떤 시사점이 있는데 20%라는 관세는 장기적으로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을 최대화하는 그런 관세율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받을 수 있는 세수 감안해서. 예. 그리고 40%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뜯어낼 수 있는 관세율이라고 하고. 근데 40%나 관세를 내리게 되면 그 해당 국가의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래 거래 못한다. 그러니까 이 40%는 거래 안 하겠다고는 못하겠지만 거래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나라들에게 40%. 재밌네요. 이렇게 보니까 뭔가 네. 딱 맞아 떨어지네요. 예, 대충 왁구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어... 그러면 현재 그럼 중국하고 협상 중인데 잠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30%가 그 기본 관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저런 이유로 더 맞은 관세들 따지면 뭐 더 높아질 예. 수 있어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중국 입장에서는
52, 3%를 넘어가면은 버스트. 안 한다. 못 하겠다. 그때부터 그냥 뭐 배째라죠. 배째라. 아유, 50%는 이거고. 모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50%라고 얘기하는 숫자가 기본 상호관세를 40% 때리면 대충 그 정도 선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서부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그런 레벨이라는 거죠. 40%가요? 40%가. 중국이 고민하는. 일부 그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은 40%라도 수출이 가능하겠지만 상당수의 제품군들은 수출이 어려워지는 그 정도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정 관세로 지금 그 협상 중에 적용하고 있는 30%가 네. 딱 20%와 40% 중간점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만일에 협상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중국은 몇 %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중국 입장에서는 한 20%만 돼도 대박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20%가 베스트 케이스일 거고요. 예. 트럼프가 20%가 되는 건 뭔가 엄청난 걸 받아내야 20%. 그런데 지금 잠정 합의를 본 관세 30%가 표준점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잠정 관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었잖아요. 네. 아무리 못해도 이건 유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30%가 아마 별 다른 조건이 없는 한 허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허용하기 싫은데 이 정도 숫자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장 또 얼마로 정해지더라도 또 나중에 또 가봐야 하는 예. 또 변동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도 어찌됐든 간에 그 미국에 맞서서 자기 편들을 계속해서 좀 만들어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1대1로였고 또 브릭스 국가들도 요즘에 예. 뭐 러시아, 인도 같이 좀 네. 뭉치고 있고 상하이 협력기구 여기엔 또 이제 인도의 모디 총리도 좀 네. 같이 힘을 좀 보태고 있고 네. 미국에 맞서는 이른바 블록이 구축되고 있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예. 전 세계가 미국 중심의 블록, 네. 중국 중심의 블록 이렇게 양분안해서 더더욱 그러면 지속적으로 가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절대 그 대만 통일이라는 국가 전략 목표를 버릴 수 없을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렇게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입장일 거예요. 그러면 미중 간에는 꼭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을 볼 때 서로의 그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 높아지겠지만 그것이 풀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면 양쪽 경제권은 블록화, 디커플링에 가까운 현상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 세상은 세 종류의 나라로 개편이 될 것이다. 미국 중심의 블록을 중심으로 거래하는 국가, 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 진영을 중심으로 거래하는 국가군. 그리고 이 양쪽을 모두 넘나들면서 거래하는 국가군.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를 제3진영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게 네. 미국과만 중국과만 거래할 수는 또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예. 인도도 뭔가 군사적으로는 되게 중국과 안 좋은 사이인데 네.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좀 하려고 하는 거고 네. 우리도 뭐 아무리 뭐 안미경중 뭐 이야기를 하더라도 중국과 디커플링 할 수는 없는 거고 다 저마다의 나름 속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중국이 만든 이 블록이 과연 단단할까?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블록이 단단하지는 않죠.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국이 혼자서 막 블록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블록을 만들어가는 것이 먼저죠. 그래서 RCEP 만들 때도 중국 안 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네. 그 명분을 찾지 못해서 결국 돌파당했고 지금 TCCP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안 껴주기 위해서 만든 블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그 이해관계는 블록 싫어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 하던 것처럼 글로벌 싱글 마켓, 전 세계가 하나의 단일 마켓처럼 돌아가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제일 유리한 거예요. 오히려. 예. 미국 네가 그렇게 하고 그게 좋다고 했었잖아. 이래가면서 그걸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체계 안에서 중국이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만든 WTO 나중에 중국이 가입을 했는데 또 최대 수혜자가 돼버렸고 예. 그거 참 좋았는데 왜 자꾸 돌려 이렇게 또 중국이 그렇죠. 지금에 와서. 그렇죠. 근데 또 저마다는 인도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최근에 러시아와 중국이 좀 가까워 보이기는 합니다만 또 나중에 또 러시아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겠고 네. 참 이게 되게 복잡하네요.